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서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치료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기관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 그리고 예방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국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아동학대 신고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 국가 그리고 국민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동학대 신고 전화를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로 전국 공통으로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동보호 전문기관 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그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화번호로 또 전화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112 번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일단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고 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각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죠. 그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 관련한 연구 그리고 자료집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 곳이고요. 또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이제 구축하는데 좀 더 힘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일 그리고 상담원 직무 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신고 접수나 현장 조사나 응급보호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하죠. 그리고 피해 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피해 아동 가족이나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교육 및 홍보라든지 사후관리, 또 사례관리 운영 이런 것들도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사례를 개입 과정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제 국민들이 전화를 하겠죠. 또 교사들이 전화를 하죠. 그러면 신고가 112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바로 이렇게 전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오든 간에 서로 협력을 합니다.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동행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장 출동을 하면 일단 피해 아동이 있고 학대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뭐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혹시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는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단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법원, 법원까지 이렇게 가서 임시보호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학대 행위자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응급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제 경찰관이 임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가정법원까지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형법상의 형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경찰이 바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사를 해서 검사한테 사건 송치가 되면 이제 검사가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뭐 공소 제기라든지 아동보호 사건 송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불기소를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선에서 결정을 하면 각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사법원으로 가고 가정법원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처분들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입 과정은 이런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조사팀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있죠. 지역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는데 이럴 때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일단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공무원이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이것이 학대인가 아닌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행정조치를 하고 경찰은 이제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피해 아동은
원가정 보호가 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원가정 보호가 우선이지만 만약에 이제 좀 뭔가 상처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응급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학대 행위자는 행위를 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고소 고발을 하는 임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경찰이 담당을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에서 지금 집 밖에 도착을 했는데 집 안에서 아이가 지금 뭔가 공포스러운 소리를 지르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나온 사람이 무조건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이나 공무원과 동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를 이 경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그 조사 결과 아동 학대로 이제 우리가 진단을 내리게 되면 이제 사례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안에 사례관리팀이 있죠. 그래서 사례관리를 이제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 그 계획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보면, 먼저 심리치료 지원. 그래서 심리치료는 물론 아동 학대 당사자인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그 부모도 그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용은 무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심리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 치료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담 및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개별 상담 또는 개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또 집단 상담이나 집단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는 부모 교육을 하는 것이지만 아동에게는 아동 권리 교육이라든지 학대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 기관하고 연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요청을 한다든지, 또 만약에 이제 어떤 심리적인 굉장히 단순한 심리 치료만의 문제가 아닌 또 여러 가지 그 신경계 손상이라든지 이런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또 신체적인 여러 가지 손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의료기관에 연계를 한다라든지, 또 그 외에도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심리상담센터, 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관련 기관들에게 그 연계를 해서 이 가정과 아동이 충분히 함께 잘 살 수 있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관리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계획을 하면서 실행을 하고, 그래서 위험 요소가 상당히 감소했고 이제 더 이상 아동 학대 사례는 이 가정에서는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례 회의를 통해서 사례 종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후 관리는 3개월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관리, 사례 개입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2로 신고 전화를 이제 접수하면 24시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기타 다른 기관들에게 또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도 다른 그 기관에서도 아동학대 사례가 전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말씀드린 대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호 전문기관에서 행위자, 말하자면 보호자죠. 보호자를 퇴거 또는 보호자가 아닐 수도 있죠. 아동 학대는. 그래서 그 행위자를 퇴거 또는 격리 또는 접근 제한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 조치는 퇴거 및 격리, 접근 금지, 또 전기 통신 금지, 때로는 친권 이런 제한 이런 것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형사상의 여러 가지 범법 행위로 나타날 때는 고소 고발도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사례 관리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피해 아동에게는
상담이라든지 의료적인 지원, 그다음에 심리 치료, 그리고 이제 계속적인 아동의 단계이기 때문에 학습도 계속 해야 되니까 학습 지원이라든지, 또 수사를 만약에 하고 있는 중이라면 수사나 그 증거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이라든지 임시 조치 등의 결과를 이제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심리 치료, 의료 지원, 또 가정 지원 사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를 위해서 상담이나 가족 치료, 또 가족 지원 이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 관리에 이제 포함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례 관리가 이제 만약 위험 요소가 다 없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종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란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2항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득 과정 또 보수 교육 과정에 반드시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아동복지법 그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24개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그 센터들, 아동이나 가정과 관련된 또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 기관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유치원 교사나 강사, 그리고 보육교사도 포함하고 있고,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의료계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자가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실시해야 된다라고 아동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이나 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직유관 단체들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주요 사례, 또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들을 매년 1시간 이상 말하자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그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 의무자들은 아까 그 24개 직군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신고 의무자에 따른 근거, 말하자면 법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 등 포함해서 소방기본법,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등, 또 각 유초 중등 교육법이라든지 또 청소년법 이런 모든 법들과 관련한 해서 일하는 모든 직군들이 신고 의무자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신고 의무자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아동학대에 관한 그 현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신고 접수와 신고 건수를 좀 보시면 신고 2017년 현재 8,830건이 그 신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는 굉장히 3만여 건이 넘었는데 이렇게 적냐 이러는데, 이거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 건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중에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76%입니다. 76%이니까 말하자면 아동학대 판단 비율을 보면 신고 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아동 학대인 경우는 76%고 비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예요 라고 신고했을 때 그 판단 비율은 70.9%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다라고 신고했을 때 훨씬 그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동 학대에 대한 조금 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또 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이 역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이것을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이행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 관련 법칙을 먼저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장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이럴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벌금으로 이제 과태료죠.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뭔가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육교사인데 우리 원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신고를 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 불이익이 올 수 있죠. 동료 교사라든지 또 원 차원에서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도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든지 특정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법 이런 모든 보호법에서 이런 신고자들을 불이익 조치를 해서 안 된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이런 걸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신고를 했을 때 충분히 그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만약에 이거를 어겼을 때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불이익 조치를 했다. 파면, 해임, 해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법적 처벌 과정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한다든지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거는 신고자가 요청할 수 있어요. 나 안전하게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라든지 열람 제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학대입니다. 신체학대를 이제 당한 아동들은 예를 들어서 뭐 넘어져서 이렇게 생기기 어려운 그 부분의 상처, 예를 들면 귀 같은데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넘어졌을 때 이 귓볼 뒤나 이런 데 상처 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라든지 또 핥히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이 있거나 또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있죠? 뭐 이렇게 회초리 상처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불로 지진 상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든가 또 화상 자국은 대부분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이가 기관에 왔을 때 아이에게 우리가 여기 왜 아야했어? 왜 아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아이가 답한 것과 또 보호자가 답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서학대인데요.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집에 가기 싫어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그렇지 않았는데 우울해진다든지 또 좋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언행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이런 것들을 모두 정서학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앞에서 유형에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발견이 참 어렵죠. 그래서 아동을 좀 더 유심히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만 이 아이가 지금 정서학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때로 선생님들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예를 들면 기질적으로 좀 우울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학대의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심하게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임의 경우에도 좀 눈에 많이 띄죠. 예를 들어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다든지, 여름인데 겨울은 뭐 이렇게 내복을 계속 입는다든지, 또 이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실조라든지, 또 머리나 이런 몸에 이가 있다든지 빈대가 있다든지, 또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보내지 않는다든지, 또 학교에 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방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성학대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연령대에 맞지 않은 성취식, 또 행동을 보이는 경우, 또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일 때, 아, 이거 다 내 잘못이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섭식장애, 섭식장애는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 또 거부하는 것도 다 섭식장애죠. 그 다음에 평소와 다른 행동, 그리고 좋아하던 것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관심이 없어진다든지, 또 어른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인다든지, 또 악몽을 꾼다든지,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성학대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동에게 계속 물어보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괜찮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동이 이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술 오염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술이 오염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발견 상태 유지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잘못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캐묻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캐묻고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게 되면 아이가 굉장히 겁을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잘 말을 하지 않게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일단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학대를 발견할 때 신체적 징후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목록이 있죠.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이나 뭐 담뱃불 자국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징후에서 또 연이어서 신체적인 지표라든지 생식기의 증거, 학문 또 구강의 여러 가지 문제, 대체로 이제 학문이나 구강의 문제들은 그 학대와 관련해서 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손상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동적인 징후입니다. 그래서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한다든지, 그런데 회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어른들에 대해서 또 지나치게 접촉하려고 하는 것도 때로는 그 학대의 징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아동이 올 때 굉장히 두려워한다든지 뭐 등등, 또 양육자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 이런 문제. 또 반대로 집에 가기를 싫어하는 것도 무서워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았을 때는 또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아니면 또 다른 기관이면 또 다른 기관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징후에서 성적인 행동 지표에서 비성적인 행동 지표에서 나와 있죠. 성적인 행동 지표에서는 제일 우리가 쉽게 발견되는 게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 지나치게 성지식이 많은 경우라든지, 또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성적인 행동 지표도 아동학대 또는 성학대와 또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퇴행 행동을 한다든지, 또 자기 파괴적인 또는 위험을 무릅쓴 어떤 모험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가서는 비행이나 가출, 또 약물이나 또 알코올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절차를 보시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잖아요. 상흔이나 증언 뭐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응급 상황이다 그러면 안전을 확보하고 112에 신고하시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그리고 사례 개입 이런 것들을 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협조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후 지원 또는 사후 관리를 할 때도 거기서 요청하는 그런 지원에 이제 협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 보호자에게 신고를 했습니다라든지 어떤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동학대의 증거가 은폐될 수 있잖아요. 미리 알려주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가능한 한 증거 사진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또 불안에 빠지지 않고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고,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든지 진술 오염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현장 조사 나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고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비밀 보장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나는 증거 사진도 없어, 증언도 아직 확보 못했어, 그러니까 신고 못해, 이런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심이 되면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 양식의 예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자료 화면에 뜨고 있는데요. 일단 아동 대면 가능한 장소가 어디인지, 그래서 아동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집인지 기관인지 뭐 어딘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나 상황, 그리고 응급적인지 아닌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아동의 인적 사항도 알고 있으면 좋고요. 또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누구다, 이거를 이제 밝히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그럴 때는 미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자 요청사항, 면담 시 주의사항이라든지 신변 요청 이런 것들도 만약 하게 되면 신고 양식에 다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를 다 먼저 만들어 놓고 신고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 그리고 몇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증거죠. 그렇게 되면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의무자로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학대가 없는 그날이 오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간절하게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